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오늘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필립 정치 컨설팅 대표 두 분의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젯밤에 KBS가 방송한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두 분도 보셨습니까? 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두 분께 한 줄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표부터 말씀해 주시죠. 절제됐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은 나름대로 했다라는 예.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뭔가 좀 정제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맞고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데 행간의 의미와 또 여러 문장의 의미들을 보면 결국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 또 해야 하는 말들은 좀 충분히 담기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윤주진 대표 평가 들어봤고요. 강성필 대표는요? 저는 그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급하게 법무부 장관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시켰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전국 팔도를 돌면서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올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결국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털고 가지 않고서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까지 해서 어떤 지지율 반등에 초석을 마련했으나 결국에는 이 대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서도 이번 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죠. 제 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마 그 관저에 있지 않고 이렇게 사저에 있으면서 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예, 선친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접근한 사람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였고 좀 아쉽다. 예, 강 대표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희 야권에서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소한은 유감 표명을 하느냐 이 정도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까지는 안 가더라도 유감 표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과도 없고 유감 표명도 없고 그저 아쉽다라는 말을 2번 하셨고 공작이란 말을 3번 하셨고 결국에는 몰카 공작에 당한 피해자라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엄호를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남편 윤석열에 대해서는 100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야말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허물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께 차라리 진솔하게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좀 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강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야권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포인트는 이제 유감 표명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 예. 혹시 윤주진 대표가 이 대담이 나오기 전에 예. 이 정도 발언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 정도 발언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했던 것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사과와 예. 유감 표명이 어떤 개인 윤석열 또 김건희 여사의 그냥 남편으로서의 윤석열이라면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보고 아마 대통령도 마음속에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구하는 국민의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하고 싶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국정수반으로서 또 전체 정치를 아우르는 입장으로서 또 지금 야당이 재의결의 이 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에서 섣불리 하는 사과와 유감 표명이 자칫 특검 공세에 다시 불을 당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개입이 돼서 사과와 유감 표명까지는 가지 못했고 예. 아쉬움을 충분히 토로하면서 대신 이제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어떤 처신 결국은 이것은 간접적으로나마 김건희 여사 개인의
행실에 대한 어떤 우려를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해석으로도 충분하다고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야의 반응도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되는 실정과 잘못에도 반성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낸 빈 껍데기 대담이었습니다. 국민이 듣고자 했던 진실한 사과와 반성, 위로와 공감 어느 것 하나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뇌물성 명품백 불법 수수 문제를 아쉽다고 넘어가려는 모습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을 다시 확인시켜줬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재발 방지 등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국민이 하신 것이고 제가 세세한 발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적인 우려가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감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윤 대표님, 네. 지금 들으신 한동훈 위원장 발언 네. 바로 뒤에 네. 사과와 유감 표명이 없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 질문이 바로 이어졌는데 여기에는 처음 답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예. 말을 아꼈거든요 오늘은. 예. 그래서 또 김건희 리스크라고 프레임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자, 더는 이 문제를 좀 거론해서 야당의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 이런 의도 아니냐, 조금 이렇게 기류가 바뀐 거 아니냐, 약간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동안 이제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국민의 우려를 공감하고 있고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런 예. 말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이 예. 어쨌든 이 사안을 이제 매듭을 짓는 하나의 마무리 국면으로 갔고 이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 가방의 수수 문제를 넘어서 김건희 여사 자체가 국정의 리스크로 부각되는 하나의 명칭이거든요. 이것은 여당으로서도 또 국가적으로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야당의 또 지나친 공세의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만큼 이쯤에서 이 문제는 이제 매듭을 짓자 이런 하나의 제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 대표님께 여쭤보죠. 네. 저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그 사과 반성이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을 다시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네. 그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여당에서도 사과를 하면 민주당 그 다음을 요구할 것이 끝이 없을 거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렇게 사과를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끝까지 규명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들이 계속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비대위는 아무래도 의견을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과를 표명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과는 똑같다. 결국에 비난과 어떤 규명 요구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차라리 안고 가자라고 의견을 모은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은 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벌써 1차 충돌을 했는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여기에 2차 충돌이 더해진다면 오히려 국민들 보시기에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차기 대선 주자인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집안 싸움으로 보여서 오히려 국민들 보시기에 중도층과 무당층이 보시기에 집안 싸움으로 보일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피하는 것이 또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들어본 대통령 발언 중에 이 사안을 몰카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 정치 공작이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았다고 말했거든요, 오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 야권에서도 몰카 공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100%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고 어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수사를 하고 또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처벌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예.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A는 A고 B는 B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몰카 공작이었다고 해서 수술을 한 것이 사라진다는 아닌 것이죠. 사라진다는 것이. 그리고 최초에 이것이 보도됐을 때 이 국론이 국민들의 어떤 의견도 반은 몰카 공작의 피해자이구나, 반은 그럼에도 받아서는 안 됐다라는 의견이 비둥비둥했다고 느껴지는데요. 결국에 지금에 와서는 아무래도 후자, 그래서 명품백을 수수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의견이 좀 커 보입니다. 이제 민심 동향을 여권에서도 이제 예의주시하겠죠. 김 여사의 정치 공작 피해자로 규정한 이 부분, 여권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주진 대표님.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사기당한 분들 보면요. 어떻게 저런 사기를 당할 수 있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홀라당 당하는 겁니다. 그게 사기거든요. 물론 김건희 여사를 그 문제에 빗대는 건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네. 사실 이렇게 작정하고 정말 이 몰카까지 숨겨서 완전히 한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도한 것에 김건희 여사가 좀 더 알아차릴 수 있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당한 것인데 이 정치 공작도 실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런 식의 정치 공작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이것을 마치 하나의 뭐 정의로운 행위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것이 결국은 국정의 동력을 매우 약화시킨 결과로 이어졌죠. 물론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고 좀 더 단호한 차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저는 야당에서 어쨌든 불미스러운 발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인 만큼 너무 이것을 정치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과연 이분은 어떻게 봤을까? 오늘 아침에 여당 출입 기자들이 이분의 반응부터 살폈다고 하는군요. 김경률 비대위원인데요. 김 비대위원의 짧고 굵은 평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5글자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쉽습니다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게요. 아쉽습니다. 강성필 대표님, 네. 김경률 비대위원도 뭐 이 얘기 안 할 것 같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으로서는 어젯밤에 대담을 보지 않았다라고 먼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웠겠죠.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평소 성품에 비교하면 저 정도의 수위는 너무나도 많이 참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어쨌든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언론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겁니다. 근데 벌써 언론의 반응은 보수 일간지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 어떤 여론 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민심에 대해서 어쨌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어떤 다시 또 대응을 할지 아니면 다시 그냥 뭉개고 넘어갈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윤 대표님도 김 비대위원 발언 네. 보도 보셨죠? 예. 저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김경률 비대위원도 실은 과거의 역사 속에 좀 부적절한 인물에 빗대어서 표현한 어떤 실언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 물론 김경률 비대위원이 본인이 사과했죠, 그거. 예, 사과했죠. 김경률 비대위원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것이 어쨌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대통령의 발언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한다. 이것은 약간의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그냥 오해 소지? 그러니까 이 아쉽다라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아쉬운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물론 김경률 비대위원의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좀 거침없는 어법과 또 그런데 저는 이 국면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은 예. 좀 침묵을 하는 것이 더 큰 울림과 더 좋은 메시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정 갈등 사태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이제 취임할 무렵에 통화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저도 선거 그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뭐 윤주진 대표께 먼저 예. 여쭤볼게요. 당정 갈등 사태가 이제 봉합된 이후에 예. 당정 갈등이 뭐 재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근데 공천 작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후광은 불가능하다. 예. 이 대통령의 발언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실제로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에서 어떤 특별한 특혜나 배려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을 맞상대해서 상당히 힘든 대결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그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 어떤 공천 심사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 더 좋은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로는 실제로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다.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예.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대통령의 핵심 참모 출신인 주진우 비서관, 네. 주진우 전 비서관이죠. 네. 해운대 갑, 부산 해운대 갑에 출마한 상황이고 또 박진 전 장관 지역구인 강남을,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한 이원모 전 비서관도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인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뭐 대통령과 가깝다고 해서 뭐 역차별을 받는 일도 뭐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이 두 사람에게 언론의 관심이 좀 지나치게 집중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뭐 당사자들에게 부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당이 좀 어떻게 정리할지는 우리가 뭐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당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원모 비서관이나 주진우 비서관의 경우를 보면 이럴 때 쓰는 게 의문의 일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본인의 고향, 본인의 어떤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사실 처음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대통령과 가까운 어떤 인사라는 어떤 집중을 받으면서 대통령의 어떤 낙하산으로 양지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비난이 당내 밖에 쏟아지겠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느꼈을 때는 본인이 데려온 어떤 인사들은 모두 격전지, 험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실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뭐 물론 일을 열심히 하고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권력을 좀 어떤 누렸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어떤 대통령실을 등에 업고 양지로 바로 가려는 모습은 분명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봤을 때 좋게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지금 윤주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떤 절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시도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견제에 의해서 막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박진 그 전 장관과 관련해서 예. 사실 중진이시고 또 장관도 하셨고 인지도도 있었고 이런 분들은 저는 양 당이 똑같이 험지나 격전지로 가고 오히려 정치 신인들 젊으신 분들이 오히려 당의 어떤 강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게 뭐 누군가는 어부지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의문의 일패의 상황에 놓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주진 대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진우 전 비서관이 해운대로 가게 된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진우 비서관 혼자 이제 거기에 도전을 했고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근데 이 강남을은 똑같이 대통령을 함께 했던 예. 참모 둘이 이제 윤정부 출신 두 명이 그렇죠. 거잖아요. 거기서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나랑 같이 일했던 두 참모가 예. 같은 지역에 가서 경쟁하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심정을 좀 토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대통령실 측근이 지금 조정이 안 된다. 이게 좀 어떤 이 서로가 이게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윤 대통령이 우려를 표명한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원모 비서관도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것도 예. 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이원모 전 비서관의 이 입장.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고 대통령의 측근 참모로서 예. 어렵고 힘든 지역에 가서 한번 내 한 몸 희생해 보겠다라는 의사를 일단은 당에 표시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죠. 윤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 잠시 보죠. 여야의 지도부끼리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 역시도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는데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성필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하자고 몇 번 요청했죠, 이제까지? 뭐 한 두세 차례 한 것 같습니다. 두세 차례요. 네. 예. 이제 여당의 지도부를 무시하는 게 된다. 야당 지도부만 만나면 그런 그 논리로 이제 좀 곤란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모범적인 변명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 영수회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명칭과 형식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바꿔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해외 다른 나라, 미국, 뭐 영국, 독일 등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야당의 대표를 안 만나야죠. 하지만 다 만나고 소통하고 그렇게 협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그 역대 대통령들이 야당의 대표를 만나기 싫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당의 대표가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어떤 정치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듯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이 나서서 해주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회담 도중에 나오는 야당 대표 제안이라든지 어떤 얘기들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꼭 굳이 만나는 걸 피하는 것이 사실 정치적으로 계산이 맞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총선을 다가왔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시기에는 좀 늦은 것 같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도 여소야대 어떤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남은 국정 운영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만나야 할 것이다.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주진 대표님. 예. 저는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주장하는 것과 수평적 당정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은 계속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통제와 지휘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정작 야당 대표가 대화의 당사자로서 대통령을 지목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맞죠. 이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통령이 실질적인 여당의 총재 대통령으로 군림할 때 있었던 사례고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당이 너무 강력한 반발을 할 것을 염려해서 충분한 상의를 하기 위해서 가졌던 것인데 심지어 그때조차도 여당 대표는 패싱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영수회담은 바람직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했던 여야정 대표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다만 아주 짤막한 시간 정도 야당 대표와 대화의 시간을 갖는 정도의 수준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요구하면서 예. 그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까지 잘 들었습니다.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여야의 공천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제와 어제 연이틀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울산 남구의 김기현 전 대표를 민주당 현역이 있는 울산 북구에 출마 요청할 거란 보도도 나왔는데 당은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이 3명 외에는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의 발언을 봤을 때 공식 요청을 진행하는 단계까지 온 중진은 아직까지는 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만 중진 험지 요청이 낙동강 벨트에서 과연 멈출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윤주진 대표께 먼저 여쭤보죠. 예. 저는 앞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앞으로의 선거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국민의힘의 정치 동력이라고 봅니다.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 내외적으로 불출마 선언 요구가 좀 있었죠. 예. 김기현 대표는 결국은 출마를 선언했고 본인의 지역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뭐 경선에 붙였을 경우에는 결과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직 당 대표를 컷오프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배제하는 것 또한 새로운 분열을 가져올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 이동은 아무래도 당 내외적으로 나오는 그런 여론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입니다만 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사실 아주 순조롭게 명예롭게 당대표직을 그만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갈등으로 불거질 것을 염려해서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강성필 대표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이 아주 영리하게 지금 총선판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 북구나 경남 양산, 김해 그리고 부산 등 예. 어떤 민주당 현역이 있는 곳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역대 선거 결과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 그야말로 항상 박빙이었습니다. 박빙이다. 예.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사실 네. 지금 현역은 민주당 의원이지만 그것은 어떤 개인기에 의해서 예. 정말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주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것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선거 지형 자체는 국민의힘에게 유리했던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저번에 21대 때도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정권 심판론이라는 어떤 구도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후보자들 개인의 어떤 개인기가 더해져서 아무래도 쉽게 내어주진 않겠지만 예.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광역 단체장들을 선거구를 이동을 해서 선거 구도를 이렇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저희들도 그 경쟁력 조사를 해가지고 상황에 맞게 빨리 공천을 진행을 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중진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 그 인위적인 컷오프 대신에 명분 있는 중진 교체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명분이라는 것이 결국은 희생 아니겠습니까? 희생. 예. 예. 근데 그 희생이 왜 중진에게만 몰리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왜 또 비주류에만 몰리느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예. 비주류라고 표현하기에는 일단 이 PK 지역구 자체에서 어떤 중진 의원들은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참모 측근 세력으로 보기보다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정치 관록을 쌓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뭐 비주류라기보다는 다 한 분 한 분이 매우 그 큰 정치인들인 거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상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 불이익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가운데에서 이런 경쟁력이 있고 또 한때 대권 주자이기도 했고 또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지역 맹주로서 평가를 받는 광역자치단체장까지 그렇습니다. 했으니까요. 그런 네. 분들이 가야만 이 어떤 부산 PK 민심을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 이분들이 아니라 사실상 옮겼을 때 별로 큰 반향이 없는 후보들에게 지역구 조정은 그것은 컷오프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는 좀 어렵고 예. 이런 분들의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 저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질서 있는 조정과 중재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을 이제 전혀 다른 지역구로 이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예. 그 중에 2명 서병수 의원 그리고 김태호 의원은 이제 수용했어요. 예. 나가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역에서도 이제 기반을 다져온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반발이 나오더라고 벌써부터 집단적으로 뭐 당원들이 그 지역의 당원들이 반발했다 이런 예.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예. 이런 문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몇 년을 투자해 왔는데. 그런데 사실 이러한 현상은 여야, 진보, 보수 또 지난 역대 선거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 늘 반복되었던 일이고 결국 선거는 이겨야 되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보내서 단 하나의 의석이라도 가져오는 것이 결국은 대의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당장의 반발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지역의 민심을 들었을 땐 좀 더 큰 인물이 와야 된다라는 그런 대의에 다들 동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강성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비주류만 좀 몰린다는 그 지적에 그 한동훈 위원장은 차차 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뭐 용산 출신이라든가 장차관 출신들, 뭐 양지로만 몰린다는 그런 인사들 뭐 정리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 윤주진 대표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양당이 예전부터 항상 주류와 비주류 간에 총선을 앞두고 주류들이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 비토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공천 룰이라는 것이요.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정량적인 평가보다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게 양당 역대 다 그래왔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경선에 낙선하신 분들, 공천에서 배제되신 분들은 이건 지도부의 입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면서 또 비난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공천 갈등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런데 당으로서는 어찌됐든 한 석이라도 더 가져와야 되는 상황. 물론 한쪽의 구도가 워낙 월등해서 무난하게 낙승이 예상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 같이 어떤 정권이 3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어떤 요소 야대 상황에서는 한 석이라도 더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지도부로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에 남의당 상황이지만 여당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배제되신 분들에 대해서 예. 다른 기회를 줄 수가 있고 공간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여당의 프리미엄 아니겠습니까? 설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라든가 적합도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지도부에서 어떤 전략 공천 형식으로 보내려고 하는 후보의 적합도가 훨씬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쟁력이 없는 후보를 뜬금없이 기존에 있는 분을 빼고 이렇게 공천을 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양당 모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 발언 이후에 친문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 지도부가 비공개 총선 전략회의를 열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서울 중 성동갑 출마는 안 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급 이상을 지낸 다선 의원들에게 선당 후사의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압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뿐 아니라 친문계를 겨냥한 전선이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강선필 대표님, 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거 사실 연장성상에 있는 건데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253개 지역구에 몇백 명의 후보가 나가는데 어떻게 친명과 비명이 나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친문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도 있고요. 친명끼리도 서로 이제 찐명이라고 하면서 경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와 그다음에 예.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해요. 왜? 둘 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에 계셨던 분인데 왜 추미애 전 장관은 여기저기 이렇게 조사를 돌리면서 공천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고 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공천에서 좀 배제하는 듯한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어떤 발언이 있었느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당내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추미애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가장 큰 차이는 예. 둘 다 친문에서 요직에 있었고 중진이긴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은 본인의 텃밭이 아닌 다른 곳에 험지나 격전지에 가려고 하는 것이고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본인이 국회의원을 했던 곳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당내에서 비난이 아니라 인지도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 조금 더 당을 위해서 험지나 격전지에 가서 싸워주시라라는 예.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라 그 문재인 정부 때 요직을 거쳤던 다른 다선 의원들도 네. 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사실상 뭐 용태 압박이잖아요. 네, 네. 이런 요구는 왜 나오는 겁니까? 사실 그 방금 우리가 말씀하셨던 그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진들이고 경험이 많으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당의 강세 지역에 출마를 하시게 되면 당에서 새롭게 길러내야 되는 자산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 젊은 정치인들이 계속 험지나 격전지로 나가고 또 그마저 경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컷오프 당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현역이 좀 월등하게 유리한 상황인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께서 좀 선당 후사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당내에서도 86세대들의 조금 지적에 따르면 86세대들이 젊었을 때부터 정치를 하셨는데 후배들을 좀 기르지 않았다라고 예. 하는 서운한 소리도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86세대 중에서도 그 지역은 그분이 아니면 사수할 수 없는 지역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또 공천을 줘서 당이 한 석이라도 지켜내야 되지만 아무래도 당이 좀 강세인 지역에서는 새로운 신인을 키워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윤주진 대표님, 예. 그 친문계를 향한 그 압박 예. 계속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예. 간에.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이 계속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 친명계가 잠재적인 당권 경쟁자 임종석 전 실장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지는 뭐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를 미리 좀 쳐내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예. 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
지도가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예. 숨죽인 채 보고 있죠. 총선 결과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너무 크게 이겼습니다. 예. 너무 크게 이겨서 190석, 200석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선거가 좀 역부족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내부에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전당대회가 곧 있지 않습니까? 끝나갑니다. 예. 8월이죠. 그럼 이 8월에 전당대회가 열렸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다시 나오느냐, 등판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가 나오더라도 다른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고위원의 이런 친문, 비명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되면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른바 친명 패권 체제를 제대로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요. 예.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계속 잔존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의석수,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더라도 자신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에 반대 표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원이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 임종석 실장이나 뭐 고민정 의원도 이제 재선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예.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대거 국회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은 좀 염려스럽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과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이재명 대표가 이 사태,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 이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임 전 실장도 연일 직접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수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는 친명이든 친문이든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더 가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좀 엄포성 발언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예, 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앞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뭐 서병수 예. 의원, 뭐 김태호 의원 이런 거물급 정치인들을 지역을 조금 이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좀 영리하게 제가 정치를 한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예. 저희 민주당도 조금 이러한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도 사실 예. 본인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당내에서 좋든 싫든 오해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일 겁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는 네.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고 네. 나쁜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임 전 실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갈등으로 보여지고 집안 싸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들은 빨리빨리 결정을 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어떤 이재명 대표와 상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공관위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다른 곳으로 보낼 거면 빨리 보내고 아니면 경선을 시키든지 결정을 빨리빨리 지어줘야지 예.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 자칫 친명과 친문 세력의 어떤 갈등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과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보기 좋게 화합을 약속을 했고 또 얼마 전에도 이해찬 대표와 만나서 또 단합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친명과 친문 간에 필요 없는 갈등은 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뭐 경선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요청을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주진 대표님. 예. 앞서 보도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혹시나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공천을 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예. 불출마를 종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 상황, 전개될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좀 공개 망신주기 분위기가 좀 되고 있어요. 또 약간 후배들이 선배들을 향해서 약간 좀 용태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 좀 압박을 하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사실 또 임종석 실장은 지난 총선에서 한번 어쨌든 본인의 예. 거취를 한번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물러날 수 있을 것인가? 예. 라는 문제가 이제는 신당과 결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이쯤에서 정치를 과연 그만두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한번 힘을 한번 보여줄 것인가? 이 양자택일에서 저는 상당히 거친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주진, 강성필 정치 컨설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